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진짜로 유튜브 녹화 끝나자마자 한잔하러 갔어요. 네. 어제 한잔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죠. 예, 오늘은 유튜브 녹화하고 나서 좀 밀렸던 일들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읽기 전에요. 원래 오늘 2시에 엠바고가 설정된 2019년 주거 종합계획,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19 주거 종합계획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읽을까 했는데, 그 내용에도 사실 좀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지금 서울시가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오늘 뉴스 쭉 읽고요. 그 다음에 2019 주거 종합 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는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인데요.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보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의 임차인 문제 관련해서는 몇 번 뉴스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 또는 이제 과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형태는 이 행정청의 지휘에서 민간이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보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나오고 있다. 아현 2구역이나 개포일 단지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일단 법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세입자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뭔가 대책을 내세우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강제한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자, 주거 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을 보상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최대 10% 이내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더 줄 테니까 그 용적률 더 주는 것 가지고 이익이 더 날 테니 그 이익을 비용으로서 세입자들 보상책으로 써라, 이제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2012년에 폐지가 돼서요. 신규 지정은 과거의 기본 계획이 세웠던 지역들 여기만 추진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49개의 구역만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9개 구역, 사업 구역 중에서 세입자는 한 4,900명 정도니까 이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49개 구역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에는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기사에서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앞두고 있는 지역들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강요할 건지, 이제 기사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끌어낸다 그랬거든요. 자,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조건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변경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기사 안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 시행인가 변경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도 이 변경하려면 이 용적률을 더 받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넣겠다라는 걸 의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단 원하는 방향대로 해서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 보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없어진 게 2014년 8월이라고 나오네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세입자들에게 결국은 뭐냐면 보상금, 뭐 주거이전비, 지금 재개발 사업에서 주고 있는 수준의 그런 주거이전비도 주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보호 조치로서 재개발 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임대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재건축 사업에서도 그런 형태로 이 주거 이전비도 받을 수 있지만 임대 아파트로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도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처럼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세입자들, 구역 안에 있던 세입자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파트를 짓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확인할까 싶어서 봤더니, 보통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소형주택 임대 아파트를 용적률 나눠 먹기 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이제 물론 안 지으려고 하는 조합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져요. 이렇게 지어지는, 또는 이제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안 짓게 되면 지금 뭐 도계위에서 임대 아파트 넣는 안으로 바꿔 갖고 와라 뭐 이러면서 사실 근래에 문제가 된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건립되게 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지게 되는 임대 아파트를 세입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또는 인근의 다른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중에서 그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 채우고 남는 잔여 물량들, 원래는 요게 이제 따로 공고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왔는데, 이렇게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하게 되는 이런 세입자들이 옮겨가서 거주할 수 있게끔 뭐 병행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의 3개월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도 사실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재개발 구역 안에 보면 이렇게 이 조건 맞춰가지고 그 안에 세입자로 다시 임대주택 받아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제한적이긴 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4,900세대, 49개 구역의 4,900세대 정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일단 유도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유도인지 의무화한다 그랬으니까, 의무화는 또 일종의 강제죠. 그리고 인센티브가 더 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경미한 변경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비 계획, 그러니까 정비 구역 지정 변경부터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 단계를 다시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 용적률을 더 받을 거냐, 사업이 돌아가면서 시간 더 걸릴 거냐, 이 과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추진 주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 내용 하면서 발표했었던 인터뷰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발표한 세입자 대책은 법적 기반이 없고 그냥 행정 권한을 이용하는 계획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명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도 괜히 돈을 어떤 보상책을 일부 주고 싶어도 이게 일종의 배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픈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반길 것이다, 추진이 조합에서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서울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미 용적률을 받을 만큼 다 받은 곳들, 10%를 더 받기 힘든 곳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용적률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다른 조건 완화를 통해서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겠다,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뭐 시 측면에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용적률 나눠가지고 용적률로 이득 더 만들어서 그걸로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하라.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시사하는 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까 지금 49개 구역 정도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이들 지역이 이 서울시의 규제 가이드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용 범위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이런 보호조치 규정들 적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어떻게 이 세입자 대책을 적용할 거냐. 한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세입자들, 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면서 보호 조치를 해서 이 보상을 해주게끔 하는데 왜 공동주택 재건축엔 이런 거 없냐? 이제 그런 불평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놀랬던 청량역 한양수자인 192 이제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 가점 18점짜리도 당첨이 됐다, 그런 기사인데요. 대략 커트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 52, 26, 30, 52, 43, 61 60일짜리도 있네요, 커트라인이. 36, 63, 40, 18, 51, 20, 47, 64, 35. 그래서 이 커트라인이 20점, 18점 이런 식으로 이 가점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도 당첨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주택형의 평균 가점은 41.38점이고요. 이것도 근래에 분양했던 인기단지들의 커트라인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이 높고 낮음이 어떻게, 가점이 높고 낮음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분양가 기준으로 9억이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달랐나봐요. 그래서 분양가 9억 이하의 주택형 6개는 당첨 가점이 54.33으로 높았는데 9억 초과는 이제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으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9억을 넘는 주택형 8개의 평균 가점은 29.63에 그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청약하실 때 이 중도금 대출 보증 부분이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다. 통장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따라서 가점 높은 통장들 좀 아끼시라,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미군만 바라보다가 투자자 무덤된 평택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진짜 평택에서 망가지는 분들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제가 용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평택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군 부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군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던, 그래서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빌라가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에 따라서 몸값이 되게 높아지기 전, 옛날에는 빌라 투자를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데 빌라들 같은 경우는 미군들 대상으로 렌트 놓고 임대 수익, 그런 목적으로 빌라들을 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물건, 그렇게 짓거나 하던 분들이 이제 미군이 다 평택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시장이 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미군 임대 놓을 빌라가 더 안 생기는 거니까 시장이 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동네 미군들이 가서 살아야 될 주택에 대한 공급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얼른 가서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주택 짓는 업자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부터 평택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넘어가서 시행하다 망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용산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평택에 분양하는 홍보책자, 이렇게 아파트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슨 타운하우스, 이제 미군들이 살기 좋은 형태, 뭐 이런 것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부터 붐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부대 이전이 조금 늦어지면서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진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몇 년간 또 많이 이런 공급들이 이루어졌는데, 기사 제목에서 보면 미군만 바라보다가 투자자 무덤된 평택이라 그랬잖아요. 무덤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잘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20일 팽성읍 일대 중개업소들의 말을 종합하면 평택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 공군기지 주변에 몰린 미군 임대용 주택의 공실률은 20%가 넘고, 실제 공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한국인 임차인을 들인 곳도 되게 많다. 자, 미군한테 임대를 놓게 되면 이 임대료를 미군 하우징 오피스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미군이 2060년까지 주둔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 주변에 공급한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미군 임차인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 등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은 총 1만 7천 명 정도인데, 현재는 그 중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일단 공급은 이렇게 많이 짓긴 지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영해 거주자는 한 2, 3천 명 수준의 그칠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예상했고, 기지 안에 아파트가 이미 2천여 가구 있는 데다가 2만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원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업체들이 영해 거주자 수를 지나치게 많이 추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군들이 평택으로 오면 이 임대주택들은 아주 그냥 높은 임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이 될 거다. 이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홍보하는 게 문제다. 좀 그렇게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제 분양업체를 상대로 소송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심지어는 1심에서는 투자자들이 승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렌트 받는 주택, 이런 임대주택,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이런 주택, 우리 엊그저께 상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갈증들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노후에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없을까 해서 상가로도 가고 오피스텔도 가고 이렇게 미군 렌트로도 가는데, 진짜 수익형 부동산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평택의 사례도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죠. 초과 공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생기면서 지금 임대 시장이 무너졌고, 공급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자, 평택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어떤 임대 수익에 대한 갈증은 되게 큽니다. 상가도 그렇고, 분양형 상가도 그렇고, 지금 미군 대상의 렌트용 주택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다른 형태,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분양형 호텔들이 또 그렇게 몸살이 많았죠. 계속 아마 테마를 바꾸면서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따박따박 월세를 드릴 겁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게 앞으로 돌파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홀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무조건 물음표 꺾고 신뢰하지 않고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은 허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박보다는 크지는 않더라도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에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상가를 보더라도 분양 상가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상권, 여기는 가게가 내가 항상 봤는데 가게가 잘 공실이 나지도 않고, 이 상권은 상대적으로 옆에 세대수 이런 거 있고 그 사람들이 오가는 주동산 안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료가 밀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자신감 생기는 곳들, 그런 데만 제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도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안 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요 기사는 좀 짧게 읽어볼게요. 구로 차량기지 부지에 3000세대 주거복합단지 생활, 상업, 산업, 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나 본데요. 구로 차량기지 자리에 최고 50층 규모의 건물을 포함한 생활, 산업, 업무 중심지가 들어선다. 구로구는 구로 차량기지 부지 15만 2667제곱미터를 그린 스마트밸리로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기지니까 철도용지 활용해가지고 뭔가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슈들 가지고 인근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들어가고 하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차곡차곡 단계별로 진행되나 봅니다. 이런 철도용지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되게 많이 있죠. 뭐 수색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요. 구로 차량기지 개발도 그렇고 이 철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 교통수단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광역 중심지라든가 어떤 교통 중심지로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아무튼 이 기피했던 시설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의 좋은 투자의 모델들이 되기도 한다. 예. 한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1분기에 서울 A급 빈사무실이 줄어들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 존슬랑 라살르 예, 여기가 발행한 2019년 1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A등급 오피스 공실률은 11.5%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금액은 전년 동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뭐 오피스가 이렇게 A급 오피스들의 공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반가운 얘기죠.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권역별로 보면 강남 권역은 굳건한 수요세가 지속되면서 공실률은 3대 권역 가장 큰 폭인 2.9%포인트 감소한 4.64%를 기록했다. 이 KBD, YBD, CBD 보통 이렇게 3개 권역 나뉘죠. 그래서 강남이 KBD인 거고 CBD 이제 광화문 쪽의 도심이고요. 여의도 쪽이 이제 YBD인데 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0만 575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1.2% 상승했고 이 임대가는 역대 최고 임대가라고 하고 이 강남을 채워주고 있는 임차인들은 누구냐? 주로 이제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주로 이 높은 가격들을 받아주면서 임차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요. 여의도 권역은 공실률이 11.25%인데 전분기 대비 1.28%포인트 감소했는데 지속적인 수입 유예를 보이면서 2012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 공실률이라고 하고 한편 도심권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0.14%포인트 증가한 17.46%를 기록하면서 지난 몇 년간 공실률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심권이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지난해 센트로폴리스의 신규 공급 저조한 수요 동일 권역 내 기업의 이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도심권 안에 공급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옮길 때도 옮기고 했지만 아직 지금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흐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 주제를 꼽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근래 이제 프롭테크 관련해서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 공유 오피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피스 시장이 양극화된다라는 얘기, 양극화될 거다, 이게 심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은 많은 면적의 A급 오피스, 좋은 위치에 잘 지어져 있는 이런 오피스를 소유할 수 있지만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 크지 않은 회사는 이제 그런 A급 오피스에 가서 이 좋은 자리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려주지를 않으니까. 임대를 그렇게 작게 해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C급지 또는 B급지, C급지에 있는 중소형 건물들의 오피스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게 공유 오피스라는 거죠. A급 오피스, 공유 오피스들은 주로 A급 오피스에만 들어가는데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스트5나 이런 데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겠죠. 들어가서 이런 데들이 A급 오피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게 적은 단위로 나눠서
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니까 과거에는 C급 오피스에 가서 뭐 10명, 5명 정도 일할 그런 어떤 오피스를 그런 C급지에서 찾다가 그냥 공유 오피스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급 오피스, 특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공실률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한편으로 그럼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C급 오피스 시장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공유 오피스의 진출이 A급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라고 하면 C급 오피스 시장은 굉장히 허덕허덕되면서 공실이 많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통계는 볼 수 없으니까 추측할 뿐인 거죠. 뭐 공유 경제가 가지고 오는 부동산 쪽의 영향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한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아니다 좀 이따가 국토부 보도자료 나온 내용 보고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